강태호 회장은 7월의 장대비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VIP룸. 그 두꺼운 통유리창은 쏟아지는 비의 소리마저 완벽하게 차단했다. 실내는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태호의 귓가에는 오직 10년 전 그날의 메아리만이 울릴 뿐이었다. 일신그룹의 총수.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지배자.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 빗줄기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아들 민준이 떠난 후 그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버렸다. 오늘의 점심 식사도 그저 권력을 확인하는 무의미한 의식에 불과했다. 맞은편에 앉았던 정부 고위 관료는 방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최고급 한우 구이와 수십 년 산 와인의 향이 아직 룸 안에 감돌았지만 태호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는 비서실장이 따라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에게 음식은 생존을 위한 연료였고 대화는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삶은 거대한 성공의 공허함 속에 잠겨 있었다. 회장님, 이제 슬슬 출발하셔야 다음 미팅 시간에 늦지 않으실 듯합니다. 김민석 비서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김 비서는 태호의 그림자였고 그의 감정 없는 일상을 조율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비서는 즉시 문을 열고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태호는 잘 다려진 아르마니 수트에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값비싼 조각상처럼 어떤 표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1층 로비.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를 배웅했다. 검은색 방탄 리무진이 빗줄기를 가르며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경호원이 재빨리 우산을 펼쳐들었고 김 비서가 차문을 열었다. 태호가 차에 오르기 위해 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이 무언가에 걸렸다. 처음에는 그저 시야를 어지럽히는 귀찮은 얼룩 같은 것이었다. 레스토랑 건너편, 허름한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작은 형체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최고급 상업 지구의 저런 모습이라니. 그는 즉시 시선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3명의 아이였다. 가장 커 보이는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작은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고 있었다. 얇은 티셔츠는 이미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세 아이 모두 낡은 샌들 사이로 맨발을 드러낸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아이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언가를 내밀고 있었지만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태호의 가슴 속에서 짜증과 알 수 없는 동요가 동시에 일었다. 따뜻한 차 안의 공기,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과 바깥의 비참한 현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이 도시의 추악한 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통제된 세계를 더럽히는 불청객들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때였다. 그를 붙잡은 것은 바로 그 눈빛이었다. 가장 큰 아이.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시선이 정확하게 태호의 눈을 꿰뚫었다. 두꺼운 차창과 쏟아지는 빗줄기를 넘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도움을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원망이나 슬픔도 아니었다. 그 작은 얼굴에 담긴 것은 지독한 경계심과 두 동생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서늘한 분노였다. 그토록 어리고 연약한 존재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강렬한 눈빛이었다.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그 눈빛은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아니, 필사적으로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표면에 날카로운 돌이 날아와 밝힌 듯 그의 내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동정심, 그는 그런 값싼 감정을 경멸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회장님, 김 비서가 의아한 듯 그를 불렀.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지연에 긴장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여전히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 역시 그를 노려보고 마치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그에게 따지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이 감정은 혼란스러웠고 불쾌했다. 그는 차라리 분노했다. 감히 이까지 나이의 눈빛 하나에 발이 묶인 자신에게 분노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이 불쾌한 장면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성을 배반했다. 아이의 눈빛은 마치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느꼈다. 이대로 돌아서면 이 눈빛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닐 것만 같았다. 아니, 이미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눈빛과 잠깐, 태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자, 멈춰. 그는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김 비서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지만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태호는 경호원이 들고 있던 우산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 속으로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다. 다만 저 눈빛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강태호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민석 비서가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우산을 거칠게 빼앗아 든 그는 마치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구두 밑창이 더러운 빗물이 고인 보도블록을 밟는 감각이 생생했다. 빗방울이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어깨를 차갑게 때렸고 평소에는 방탄유리와 두꺼운 벽이 차단해주던 도시의 소음과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그를 엄습했다. 김 비서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예비 우산을 펼쳐들고 회장의 반보 뒤를 따랐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은 불결한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서울에서 가장 지저분한 비를 맞으며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경호원들 역시 긴장하며 재빨리 주변의 경계를 강화했다. 태호는 아이들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빗물이 검은 우산의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낡고 더러운 옷, 영양실조가 의심되는 깡마른 팔다리,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가장 큰 아이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아이의 턱은 공포로 떨고 있었지만 눈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태호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뒤틀렸다. 이것은 단순한 닮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피의 증거였다. 그 눈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 강민준의 눈 그 자체였다. 아니, 더 정확히는 8살의 민준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항했던 그날의 눈빛이었다.
태호는 거대한 서재에서 어린 아들에게 일신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야 할 경영 수업 목록을 내밀었었다. 어린 민주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 했다. 아버지, 저는 별을 보고 싶어요. 경영 같은 건 배우고 싶지 않아요. 태호는 그 유치한 꿈을 비웃었다. 쓸데없는 소리.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넌 일신의 주인이 될 거다. 그때였다. 8살배기 아들은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버지의 거대한 권위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싫어요.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별을 볼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태호는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에 대한 실망, 분노,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을 고집. 그는 물론 그 어린 반항을 가볍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의 기억 속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20년도 더 지난 세월을 뛰어넘어 빗물에 젖은 이 작은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그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태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무너지는 이성을 붙잡은 것은 10년 전. 그 마지막 날의 기억이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서재의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20살이 된 민주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태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태양그룹 막내딸 말이냐, 날짜는 정했으니 준비나 해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지수 씨입니다. 그때 처음 태호는 신지수라는 이름을 들었다. 보육원 출신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여자. 태호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사랑, 장난은 거기까지 해라. 그 천박한 계집이 네 돈을 보고 꼬리치는 거다. 당장 헤어져라. 내게 그런 여자를 만날 시간 따위는 없. 그는 그 여자의 존재 자체를 모욕했다. 그것이 민준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녀를 모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는 통제만 아실 뿐이에요. 전 아버지의 황금빛 꼭두각시로 살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굶어 죽겠어요. 20살의 민주는 8살 때와 똑같은 눈빛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그 불꽃 같은 눈빛에 태우는 이성을 잃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가 저런 천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대들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럼 나가라. 원하는 대로 굶어 죽어라.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나도 내 아버지가 아니다.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주는 그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그저 아버지를,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남자를 경멸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더니 조용히 돌아섰다. 태우는 아들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돌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민주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러 빗속의 편의점 앞에서 태호는 자신의 저주 같은 말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이 눈빛. 태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가 경멸했던 그 천박한 계집과 그의 아들이 만든 생명, 그의 핏줄. 민준이는 굶어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았고, 사랑했고, 아버지가 되었다. 이 아이들을 남기고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도 그는 울지 않았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눈물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게 터져나온 충격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으며 10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의 폭발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을 위해 울고 있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거친 흐느낌이 새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강철 같은 자제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일신그룹의 총수 강태호가 길거리에서 낯선 아이들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무방비한 순간이었다. 김비서는 얼어붙었다. 그는 지난 20년간 회장을 보좌했지만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그 작은 여자아이가 하늘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아이는 두 동생을 등 뒤로 더욱 단단히 숨겼다. 아이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밝혀 있었다. 아저씨, 뭐예요? 우린 돈 없어요. 저리 가요.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아이는 이 거대하고 이상한 남자가 우는 모습을 동정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하늘이의 그 악스러운 외침, 그것은 민준의 마지막 저항과도 같았다. 그 외침이 태호를 깊은 기억의 심연에서 건져 올렸다. 그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이 아이들을, 민준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을, 이 비참한 지옥에 단 1초도 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얼어붙은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차에 태워. 차에 태워. 강태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명령조는 김민석 비서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김 비서는 20년 가까이 강 회장을 보좌했지만 회장의 눈에서 이런 생경한 감정의 폭발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이성이 마비된 자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명령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하늘이가 악을 쓰며 두 동생을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싫어요, 안 가요. 저리 가요. 아이의 발악적인 저항에 태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평생을 명령하고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일신그룹의 이사도 정부 관료도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경계하는 작은 짐승 같은 아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거대한 몸집, 값비싼 옷, 그리고 눈물이 뒤범벅된 흉흉한 얼굴까지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는 거칠게 마른 세수를 했다. 빗물과 눈물이 손바닥에 섞였다. 그는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눈빛, 민준을 닮은 이 눈빛을 꺾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민준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평생 해본 적 없는 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는 대신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춥다. 비가 온다. 다칠까봐 그러는 게 아니다. 그저
따뜻한 곳으로 가려는 거다. 그것뿐이다. 그때 충격에서 벗어난 김 비서가 나섰다. 그는 회장의 서투른 접근 방식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임을 알았다. 그는 우산을 든 채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무릎을 굽혀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얘야,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저분은 그냥 좀 놀라신 거야. 너희가 너무 추워 보여서. 저 차 보이지? 아주 따뜻하단다. 딱 10분만이라도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지 않을래? 그러고 나서 너희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줄게. 약속한다. 김 비서의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하늘이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지만 당장의 공포는 조금 덜어주었다. 하늘이는 김 비서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태호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등 뒤에서 덜덜 떠는 동생들을 느꼈다. 막내 소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나 추워. 그 한마디가 하늘이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리무진에 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소동이었다. 아이들은 그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무엇인지 몰랐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자신들의 신발이 이 깨끗한 공간을 더럽힌다는 사실에 겁을 먹었다. 태호는 운전석과 뒷좌석을 차단하는 유리벽을 올리고 히터를 최고로 높였다. 차 안은 순식간에 후끈한 온기로 가득 찼지만 아이들과 두 어른 사이의 침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호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레스토랑으로 차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지배인은 로비에서 거의 졸도할 뻔했다. 강 회장이 불과 10분 만에 빗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VIP 룸의 문이 다시 열렸고 그곳은 순식간에 아이들의 임시 보호소가 되었다. 따뜻한 수건, 지금 당장,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마른 옷을 구해오시오. 담요도, 그리고 주방장에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뜨거운 죽이나 수프를 만들라고 하시오. 즉시 태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그는 다시 일신의 총수 모드로 돌아온 듯 보였으나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향해 있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고급스러운 벨벳 의자에 하얀 수건이 깔리고 아이들은 그 위에 앉혀졌다. 하지만 바다와 소라는 너무 겁에 질려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빗속에서 떨던 아이들에게 이 과도한 호의와 사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두 아이는 갓 데워진 뜨끈한 수프가 앞에 놓여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하늘이의 눈치만 살폈다. 하늘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늘이는 이 남자를 관찰했다. 그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했다. 그는 왜 자신들에게 이러는 것일까? 동정 아니면 다른 꿍꿍이 하늘이는 자신과 동생들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주는 어떤 것도 공짜가 아닐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수프를 빤히 노려보기만 할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깬 것은 또다시 김 비서였다. 김 비서는 회장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으며 동시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상황을 수습해야 함을 직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아이들 앞에 무릎을 굽혔다. 나는 김민석이라고 한다. 저분은 그냥 강할아버지라고 부르렴. 우린 너희를 해치지 않아. 다만 너희가 걱정돼서 그래.
일단 이거라도 좀 먹으렴.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단다. 그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 수프를 한 입 떠먹어 보였다. 그제야 막내 소라가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움켜쥐었다. 따뜻한 수프가 목구멍을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아이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소라가 먹기 시작하자 바다도 뒤따랐다. 하늘이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동생들이 허겁지겁 수프를 먹는 모습을 보며 결국 자신도 숟가락을 들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텅 빈 세상에 소리가 들어차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이 숟가락을 부딪히는 소리, 후후 불어먹는 소리, 어느 정도 아이들이 안정을 찾자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얘들아, 너희 이름이 뭐니? 하늘이가 입가에 죽을 닦으며 대답했다. 전 강하늘이에요. 얘는 바다, 얜 소라예요. 김 비서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강하늘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다시 물었다. 하늘, 바다, 소라, 예쁜 이름이구나. 그럼 지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줘야지. 그 질문에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하늘이의 눈에 다시 경계심이 어렸다. 그녀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난주에 암으로요.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태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 비서 역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럼 지금은 누구랑 같이 지내니? 하늘이의 입술이 경멸감으로 비틀렸다. 뱀이자 이모요. 엄마 사촌 언니래요. 엄마 병원에 있을 때 나타나서는 엄마 죽자마자 보험금이랑 부조금 다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우리더러 밥벌어지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서 살게 해주는 대신 매일 나가서 껌 팔아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못 벌면 밥도 안 줬어요. 분노, 차가운, 살을 내는 듯한 분노가 강태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배미자라는 여자의 얼굴을 상상했다. 감히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여자를 찾아가 찢어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확인이 남아 있었다. 김 비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늘아, 그럼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하늘이는 이 이상한 신문이 지겨웠지만 왠지 모르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똑바로 김 비서와 그 뒤에 강태호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 이름은 신지수예요. 신지수. 그 이름이 방 안에 울리는 순간 강태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10년 전 그가 자신의 서재에서 경멸하며 내뱉었던 그 이름, 그 천박한 계집, 자신의 아들 민준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이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하늘이의 눈, 아이들의 나이, 그리고 이름. 이것은 직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끔찍한 현실이었다. 태우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1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희열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에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한 왕.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포식자였다. 그는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민석 비서. 예. 회장님. 김 비서는 이미 회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지금 즉시 배미자라는 여자를 조사해. 세무 기록, 은행 계좌, 범죄 기록,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그리고 신지수. 그 사람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알아내.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경계심 가득한 하늘. 겁에 질린 바다. 그리고 멍한 소라. 아이들은 청담동 게스트하우스로 옮겨 본가가 아니다. 즉시 주치에 불러서 건강 상태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옷과 물건들을 사서 채워 넣어. 오늘 밤부터 저 아이들은 절대로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알겠나? 김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자선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강태호 회장의 개인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김 비서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 거대하고 무서운 노인이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호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신그룹의 심장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청담동 게스트하우스의 최고급 침실에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서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을 때 김민석 비서는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의 목적지는 강남의 화려함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회색빛 공장지대와 낡은 주택가가 뒤섞인 물레동의 어느 한 구석이었다. 그의 단정한 검은색 세단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갔다. 철공소의 쇠 깎는 소리가 늦은 저녁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고 공기 중에는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비에 젖은 곰팡이 냄새와 뒤섞여 역겹게 코를 찔렀다. 김 비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가 찾은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배미자라는 여자가 산다는 옥탑방. 가파르고 좁은 페인트가 벗겨진 시멘트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의 미간은 굳어 있었다. 계단을 오를수록 술 냄새와 퀴퀴한 쓰레기 냄새가 지독해졌다. 옥탑방의 얇은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안에서는 요란한 음악 소리와 누군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법무팀과 미리 협의한 대로 아동복지과 직원 신분으로 위장하기로 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을 두드렸다. 실례합니다. 구청 아동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배미자 씨 계십니까? 아내 소리가 잠시 멈췄다. 욕설이 섞인 중얼거림이 들리더니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여자가 더러운 잠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배미자였다. 그녀의 뒤로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온갖 술병과 인스턴트 라면 용기,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가 굴러다녔고 켜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는 온라인 도박카드 게임 화면이 번쩍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순간적으로 역겨움을 참아내며 신분증 물론 위조된을 내밀었다. 배미자 씨 맞으시죠? 신지수 씨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배미자라는 여자는 김비서의 멀끔한 차림새와 자신의 누추한 행색을 비교하더니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밥벌어지들 웬일이래. 구청에서 누가 신고라도 했나. 잘 됐네. 데려가요.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빌어먹으려니 남긴 빚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이야. 그녀는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김비서는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는 훈련된 관찰자의 눈으로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배미자에 풀렸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거취, 혹시? 돈 얘기야. 어디서 입양이라도 하겠대. 부잣집 놈들. 꼭 그런 거 좋아하잖아. 불쌍한 애들 데려다 키우면서 위선 떠는 거. 그녀는 술 기운과 탐욕에 젖어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그거지 좋아. 데려가. 대신 돈 내놔. 내가 그거지 같은 것들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얼만 줄 알아. 신지수, 그년이 남긴 보험금 덕도 없지. 1억 아니. 2억 주면 당장 저것들 호적에서 파줄게. 어때? 그녀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김비서에게 악취가 풍기는 숨을 내뿜었다. 김비서는 그녀의 천박함에 치를 떨었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배미자가 온갖 욕설과 함께 죽은 신지수를 모욕하고 아이들을 저주하는 동안 김비서의 시선은 방구석에 처박힌 더러운 옷가지 더미에 고정되었다. 그 더러운 옷들 밑으로 이 방의 어느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매끈하게 오칠이 된 작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다. 그것은 유품함처럼 보였다. 배미자가 또 한 병의 소주를 따기 위해 비틀거리며 냉장고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아니, 그녀는 방향을 틀어 악취가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아씨, 이놈의 술은. 김비서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단 2걸음의 옷더미에 다가간 그는 망설임 없이 더러운 옷들을 헤치고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자물쇠는 없었다. 그가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의 베넷저고리 한 쌍과 몇 가지 조잡한 장신구,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새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이었다. 강하늘, 강바다, 강소라. 김비서는 숨을 멈췄다. 강씨, 회장의 성과 같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 밑에 깔려 있는 빛바랜 삭수육 크기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김비서의 냉철했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2 남녀가 서 있었다. 여자는 깡말랐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지수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10년 전 반항기 가득했던 모습과는 달리 조금은 지치고 야위었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남자. 김비서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일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준 도련님이었다. 허름한 사진관에서 찍은 것이 분명한 그들의 조촐한 결혼 사진이었다. 김비서는 기계적으로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10년의 세월이 흘러 희미해진 파란색 잉크로 떨리는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사랑. 10년 전. 그리고 날짜. 그 날짜는
민준 도련님이 아버지인 강태호 회장과 마지막으로 싸우고 집을 나간 지 불과 2달 뒤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이 끔찍한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김 비서는 사진을 움켜쥐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물건에 손대. 화장실에서 나온 배미자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하지만 김 비서는 이미 아동복지과 직원의 가면을 벗어던진 후였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배미자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일신그룹 비서실장의 냉혹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배미자 씨, 당신의 진술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연락하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그는 배미자의 고함을 뒤로하고 옥탑방을 뛰쳐나왔다.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갔다. 역겨운 냄새와 지저분한 골목길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문을 잠그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보안 전화를 꺼내 강 회장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회장은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이 전화 한 통이 회장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게스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태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말해. 태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김 비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보고했다. 회장님,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는 출생증명서의 성씨를 보고했다. 아이들의 성은 강씨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태호가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찾았습니다. 김 비서는 사진 속의 2사람을 묘사했다. 신지수 씨, 그 여인은 10년 전 민준 도련님께서 함께 떠나셨던 그 여인이 맞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김 비서는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그것은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였다. 회장님, 그 세 아이는 회장님의 친손녀들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무언가 날카롭게 부서지는 소리,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묵직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김 비서는 전화기에 대고 절박하게 외쳤다. 회장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같은 시각, 게스트하우스 서재. 강태호는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무거운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고, 전화기는 그의 힘 풀린 손에서 떨어져 책상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녀, 그 낯선 단어가 그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왔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민준의 마지막 저항. 그 증거가 이제야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태호 회장은 서재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 묵직한 가죽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김민석 비서의 절박한 외침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크리스털 잔과 값비싼 위스키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손녀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에 담아보는 그 생경한 단어에 마비되어 있었다. 민준, 그의 아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며 뛰쳐나갔던 아들. 그는 아들이 가난에 찌들어 절망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라 멋대로 단정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민주는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으며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가 굶어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민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또 다른 생명들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그의 오만함이 아들을 죽였다. 가난과 병마 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끝내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 이제 3명의 아이들로 형상화되어 그의 앞에 나타났다. 10년간 그를 지배했던 공허한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뻘건 죄책감과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채웠다.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감히 자신의 핏줄을 구정물통에 처박은 배미자라는 여자에 대한 살해.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되찾아야 했다. 민준이 남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은 아직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처절한 속죄였고 민준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으려는 이기적인 소유욕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과 직통으로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맛이 섞인 듯 거칠었다. 홍진기 변호사, 지금 당장 본가 서재로 오라고 해. 10분 내로. 아이들은 그날 밤 청담동 게스트하우스에서 평창동의 본가 대저택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하고 차가운 박물관이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아이들을 작은 아가씨들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밀한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하늘이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바다와 소라는 이 압도적인 화려함과 서늘한 공기에 겁을 먹고 하늘이의 낡은 티셔츠 자락만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하늘이는 이 집이 배미자 이모의 옥탑방보다 더 무서운 감옥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은 가난했지만 적어도 현실이었다. 이곳은 모든 것이 가짜 같았다. 그녀는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미로 같은 복도를 헤매던 중 그녀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묵직한 참나무 문틈으로 언쟁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분명 자신들을 지옥에서 꺼내온 그 무서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또 다른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 배미자 이모였다.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서재안. 배미자는 일신그룹의 최고 법무팀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처음 경찰서에서 이곳으로 연행되어 왔을 때만 해도 공포에 질려 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금광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최고급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강태호를 향해 경멸 어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할아버지 노릇이라도 하시겠다. 예, 강태호 회장님. 배미자는 역겨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으로 태호를 노려봤다. 당신 아들이 그거지 같은 골방에서 골골대다 죽어갈 땐 어디서 뭘 하셨는데 이제 와서 손녀 웃기지도 않아. 홍진기 변호사가 그녀의 무례함을 제지하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무덤을 어디까지 파는지 보고 싶었다. 배미자는 기세가 등등해졌다. 그래, 당신 손녀들 맞아. 그 불쌍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그 밥버러지들 먹여 살린 값이 얼만 줄 알아. 신지수, 그년이 남긴 빚더미 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명예, 당신 그룹 명예가 달린 문제 아니야. 일신그룹 회장. 친손녀들 껌파리로 내몰아.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으로 멋지게 실리겠는데 그녀는 노랗게 변색된 손가락 5개를 거만하게 펼쳐 보였다. 500억. 500억 원 내놔. 그럼 내가 깨끗하게 양육권 포기하고 저것들 존재에 대해 평생 입 닫아줄게. 어때? 당신 재산에 비하면 푼돈이잖아. 이 돈이면 내 남은 인생 화끈하게 살 수 있겠어. 그녀가 역겨운 웃음소리를 냈다. 문틈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의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이모는 정말로 자신들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여 지켜봤다.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한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홍 변호사. 녹음은 다 되었겠지. 홍진기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가 비로소 배미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의 배미자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배미자 씨, 당신은 지금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실수를 했어. 태호가 홍 변호사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장 저 여자를 아동학대, 아동유기, 보험금 횡령, 그리고 공갈 협박, 이 모든 혐의로 긴급 체포시키시오. 우리 일신 법무팀의 변호사 전원을 이 사건에 투입해 합의 용납 못해. 집행유예 절대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서재안을 서늘하게 울렸다. 저 여자가 법정 최고형을 받고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감히 내 손녀들에게 손을 대고 감히 나를 협박하려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줘. 당장 끌어내. 배미자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너?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그녀의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서재로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이거나 이 개자식아 너네가 뭔데 날 잡아가 강태호. 이 살인자 같은 놈아 내가 네 아들 죽인 거야.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배미자의 발악적인 비명과 저주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늘이는 그 모든 광경을 심장이 얼어붙은 채 지켜봤다. 그녀는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대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공포를 느꼈다. 배미자 이모는 폭력과 돈을 무기로 자신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강태호라는 이 남자는 법과 권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하고 무서운 무기로 사람을 완벽하게 부숴버렸다. 그것은 같은 종류의 폭력이었다. 단지 더 세련되고 강력하며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었다. 하늘이는 깨달았다. 자신들은 지옥에서 빠져나왔지만 더 크고 화려하며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세상으로 들어온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은 배미자 이모보다 100배는 더 냉혹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하늘이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같은 시각 서재에 홀로 남은 태호는 배미자가 끌려나간 문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는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 복도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작은 그림자.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하늘이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손에 넣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 그토록 경멸했던 권력을 휘두르는 순간 그는 또다시 민준의 아이를 잃고 있었다. 배미자가 끌려나간 후 평창동 대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아이들이 도착하면서 더욱 짙고 서늘해졌다. 강태호의 저택은 한 가족이 사는 따뜻한 집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성체였다. 아이들은 이 거대한 성체에 떨어진 세 마리의 작은 새끼 고양이와 같았다. 복도는 너무 길었고 천장은 비현실적으로 높았으며 벽에 걸린 값비싼 추상화들은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공포스러운 괴물처럼 보였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회장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 아이들에게 극도로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경계심과 은밀한 혐오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낡은 옷과 거친 말투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세상에 저런 애들이 작은 아가씨라니. 민준 도련님이 그런 밑바닥 여자랑. 그 속삭임은 독처럼 저택의 공기 속에 스며들어 아이들의 여린 피부를 파고들었다. 바다와 소라는 이 압도적인 환경에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배정된 동화 속 공주님의 방처럼 꾸며진 거대한 침실을 무서워했다.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낯설었다. 결국 새 아이는 가장 좁은 한여용 예비실 하나를 차지하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셋이 꼭 붙어 잤다. 그 모습은 강태호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파는 절망의 풍경이었다. 강태호는 서재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배미자와 똑같은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습을 하늘이가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다른 방법, 즉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었다. 그는 비서실에 명령을 내렸고 다음 날 저택의 서쪽 별채 전체가 아이들을 위한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백화점의 최고급 아동복 매장이 통째로 옮겨왔고 최신형 게임기와 태블릿, 수백 권의 동화책, 그리고 유럽에서 막 공수해온 거대한 인형의 지비방을 가득 채웠다. 강태우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적어도 자신의 성의를 보여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오산이었다. 바다와 소라는 그 눈부신 선물들 앞에서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감히 만질 수도 없었다. 그것들은 선물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권력을 상징하는 전시품처럼 보였다. 하늘이는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새로 배달된 수십 벌의 레이스 원피스들 중에서 자신이 입고 왔던, 이제는 깨끗하게 세탁된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찾아 입었다. 그리고 그 값비싼 장난감들을 모두 방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강태호가 저녁 식사 전에 방을 확인하러 왔을 때 그는 구석에 쌓인 장난감 더미와 여전히 낯선 짐승처럼 경계하는 하늘이와 마주쳤다. 왜 이 옷을 입고 있느냐? 저기 새 옷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하늘이가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엄마 무덤에 가고 싶다고요. 태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의 묘지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재앙 그 자체였다. 축구장처럼 넓은 식당. 그 긴 마호가니 테이블의 한쪽 끝에 강태호가 앉았고 반대쪽 끝에 새아이가 오그라든 채 앉아 있었다. 그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이자 감정적인 단절을 상징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아이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법을 몰랐다. 바다와 소라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하늘이는 주먹을 꽉 쥔 채 음식을 노려보기만 했다. 강태호는 이 어색하고 끔찍한 침묵을 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 즉 계획과 통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비즈니스를 하듯 입을 열었다. 내일부터 가정교사들이 올 거다. 영어, 수학, 그리고 예절 교육. 너희들은 일신의 손녀들이다.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 피아노와 발레도 배워야. 싫어요. 하늘이가 포크를 던지며 소리쳤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식당 안의 모든 사용인들이 얼어붙었다. 하늘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작은 아이의 눈에서 분노가 불타올랐다. 우린 그거 안 배워요. 우린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당신이 우리 아빠 버려서. 아빠가 그렇게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미안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도적인 그리고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하늘이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돈으로 우릴 사려는 거예요. 뱀이자 이모랑 똑같아요. 이모는 돈으로 우릴 괴롭혔고 당신은 돈으로 우릴 조종하려는 거잖아요. 우린 이딴 거 다 싫어요. 당신도 싫어. 이 집도 싫다고 하늘이는 울음을 터뜨린 두 동생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가자, 이런 사람이 주는 밥 따위 먹지 마. 아이들은 거대한 식당을 뛰쳐나갔고 강태호는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로 그 긴 테이블 끝에 버려졌다. 그날 밤 저택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10년 전 민준이 떠났던 그날처럼 비바람이 두꺼운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강태호는 서재에서 잠들지 못한 채 위스키만 들이켜고 있었다. 하늘이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밝혔다. 당신이 우리 아빠 죽게 만들어서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뱀이자와 다를 바 없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때였다. 새벽 3시. 폭풍우 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다. 태호는 잔을 집어던지고 서재를 뛰쳐나갔다. 사용인들도 잠옷바람으로 복도에 몰려나왔다. 비명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한여용 예비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태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는 막내 소라가 악몽에 시달리며 온몸을 비트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고 있었다. 엄마, 엄마. 가지마, 추워. 너무 추워, 나 버리지 마. 무서워. 엄마.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었다. 하늘이와 바다는 겁에 질려 구석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다. 연로한 수간호사 출신의 집사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라는 더욱 격렬하게 발버둥쳤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꿈입니다. 저리가. 엄마 데려와. 집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주치의를 부를까요? 진정제를. 아니, 태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나가. 네,
하지만 회장님, 나가 그의 명령에 모두가 앱물러났다. 방 안에는 울부짖는 소라와 구석에서 겁에 질린 두 아이,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발작적인 슬픔을 마주한 늙은 남자만이 남았다. 태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하고 무력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가 다가가자 소라가 더 크게 울었다. 싫어 저리가 하지만 태호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실크 파자마가 아이의 땀과 눈물로 젖는 것을 개의치 않고 서툴고 뻣뻣한 동작으로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아이는 그의 품에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태호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 그 차갑고 단단하고 낯선 할아버지의 품에서 소라는 점차 지쳐갔다. 태호는 무엇에 홀린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에서 거칠고 음정이 맞지 않는 허밍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곧 그 스스로도 수십 년간 잊고 있었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불러주었고 그가 아주 오래전 민준에게 불러주었던 낡은 자장가였다. 그의 목소리는 끔찍하게 떨리고 갈라졌다. 그는 소라를 재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에 잃어버린 민준을, 그리고 그 민준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태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소라의 젖은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다. 울부짖던 아이는 점차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흐느낌은 이내 새근거리는 숨소리로 잦아들었다. 아이는 이 낯선 남자의 품에서 그 슬픈 자장가 소리 속에서 마침내 지쳐 잠이 들었다. 태호는 아이가 깰까봐 감히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좁은 방에서 뻣뻣하게 앉아 아침이 올 때까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살짝 열린 문틈으로 하늘이와 바다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던 동생을 데리고 복도로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본 것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저 남자는 분명 자신들을 통제하려는 무서운 괴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그저 자신의 동생을 안고 서툴게 자장가를 부르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아주 늙고 지친 한 명의 사람이었다. 하늘이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증오의 벽에 아주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태호 회장이 평창동 저택에서 3명의 어린 손녀들과 서투르고 고통스러운 동거를 시작하는 동안 일신그룹 본사의 꼭대기층,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총괄사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브루잉되고 있었다. 그곳은 한진우 총괄사장의 왕국이었다. 한진우는 강태호의 먼 친척뻘이었으나 태호의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여자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평생의 치욕이자 동력권으로 삼아왔다. 한진우는 강태호가 유일한 아들 민준을 잃고 지난 10년간 경영일선에서 사실상 물러나 망령처럼 지내는 동안 이 거대한 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해왔다. 그는 피와 땀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자비한 책략으로 그룹의 실적을 끌어올렸다. 그는 자신이 강태호보다 그리고 10년 전 사라진 그 유약한 민준보다 훨씬 뛰어난 경영자라 확신했다. 그는 이사회의 신임도 착실히 쌓아 올렸고 강태호가 은퇴하거나 죽으면
이 거대한 일신그룹은 당연히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3명의 상속녀가 떨어졌다. 그것도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 마땅했던 강민준의 핏줄이 한진우에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40년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모욕이자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앗아갈 재앙의 전조였다. 그는 강태호가 그 껌파리 고아들에게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보고를 받고 비웃었다. 늙고 외로운 남자의 어리석은 감상이라고. 하지만 배미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단 하루 만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강태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상속을 위해서 한진우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천박한 아이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는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정보 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부르게. 잠시 후 안경을 쓴 냉정한 인상의 남자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한진우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회장님이 데려온 그 아이들에 대해 알아봐. 아니, 그 아이들의 어미에 대해 알아봐. 신지수, 10년 전 강민준을 홀려서 데리고 나간 그 여자. 그 여자의 모든 것을 파내. 먼지 한 톨까지. 정보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미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보육원 출신의 특별한 기록이. 한진우가 거칠게 돌아섰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기록이 없으면 만들어내난 그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야겠어. 남자는 몇 명이었는지, 빚은 얼마나 졌는지, 술버릇, 도벽, 뭐든 좋아. 강민준의 씨앗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 아니, 그런 의심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 강태호 회장이 저 아이들을 손녀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게 만들. 아주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 이해했나?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보팀장은 식은땀을 애무엎치며 물러났다. 하지만 한진우는 정보팀만 믿고 기다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더 확실한 말이 필요했다.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였으며 아이들의 과거를 유일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는 즉시 법무팀의 에이스이자 자신의 충견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구치소에 있는 배미자라는 여자.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가장 빠른 면회 시간을 잡아. 그리고 회장님은 절대 이 일을 알아선 안 돼. 다음 날 오후 한진우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서울 구치소의 특별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곧이어 초췌한 얼굴의 배미자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배미자는 강태호에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앞에 앉은 화려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한진우는 특유의 매력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배미자 씨, 당신 지금 인생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군요. 강태호 회장에게 제대로 밉보였으니 아마 일신그룹 법무팀은 당신을 최소 10년, 아니 20년은 감옥에서 썩게 만들 겁니다. 배미자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절규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저 돈 좀 달라고 한 것뿐인데. 한진우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뱀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상대가 강태호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뱀이자 씨, 나는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뱀이자의 텅 빈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도와준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일신그룹의 총괄사장 한진우입니다. 말하자면 강태호 회장의 다음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죠.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뱀이자는 어리석었지만 이런 종류의 거래에는 본능적으로 민감했다. 나더러 뭘 어쩌라고. 한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겠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보험금 그것도 막아주죠. 그리고 당신이 요구했던 그 돈. 그가 손가락 5개를 펼쳤다. 500억. 당신이 감옥에서 나온 뒤 깨끗한 현금으로 당신 계좌에 넣어주겠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뱀이자의 숨이 가빠졌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이었다. 조건이 뭐야? 내가 뭘 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가 탐욕으로 떨렸다. 한진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법정. 당신은 곧 양육권 포기 및 아동학대 재판에 서게 될 겁니다. 강태호 회장이 어떻게든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하겠죠. 하지만 내 변호사가 당신에게 발언권을 줄 겁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무슨 증언? 한진우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신지수. 당신의 그 사촌 동생이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여자였다고 증언하세요. 강민준이 죽기 전부터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강민준이 병으로 죽어갈 때도 그 여자는 밖으로 나돌며 술을 마셨다고. 그래서 아이들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당신이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을 거둔 거라고. 뱀이자는 잠시 망설였다.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찜찜했다. 하지만 500억이라는 돈과 자유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게 다야. 한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하이라이트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당신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겁니다. 세 아이 중 적어도 1명. 아니, 어쩌면 셋다. 강민준의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신지수가 워낙 남자가 많아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본인도 헷갈려 했다고. 당신이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세요. 뱀이자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진우가 낮게 윽박질렀다. 강태호가 의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늙은이는 피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강해요. 자기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어 놓으면 그는 흔들릴 겁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식고 지지를 잃게 되겠죠.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뱀이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당신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고아원으로 가게 되겠죠. 어느 쪽이든 강태호의 손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내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뱀이자는 이 남자가 자신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었다. 500억을 갖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겠어. 그 망할 년이랑 강씨 집안 놈들 다 같이 망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네.
한진우는 면회실을 나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첫 번째 함정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정보팀이 신지수의 과거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고 배미자가 법정에서 이 폭탄을 터뜨린다면 강태호와 그가 애지중지하는 손녀들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길지 눈에 선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며 정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신지수 건. 어떻게 돼가고 있지? 뭐 아무것도 없다고 쓸모없는 놈들. 계속 파. 뭐라도 찾아내. 그리고 강민준의 마지막 10년도 같이 파. 그놈이 뭘 하고 먹고 살았는지, 병원 기록은 있는지, 특히 심장 쪽으로 그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날카롭게 덧붙였다. 한진우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각, 강태호는 자신만의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배미자를 향한 분노도, 법정 싸움에 대한 계산도, 심지어 한진우의 잠재적인 위협조차도 그의 관심 밖이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10년 전의 그 공백, 아들 민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 새벽녘, 소라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며 느꼈던 그 미약한 온기와 구원의 가능성은 아침이 되자 하늘 위에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당신이 우리 아빠 죽게 만들어서 미안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 말이 독침처럼 그의 뇌리에 밝혀 빠지지 않았다. 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저 아이의 분노 섞인 원망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가 모르는 진실이 있는 걸까? 10년 전 그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그것도 집을 나간 지 1년이나 지난 뒤에야. 수소문 끝에 겨우 그에게 전달된 것은 과로 및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차가운 단어들이 나열된 경찰서의 간략한 사망 진단서 사본뿐이었다. 그때만 해도 태호는 그것을 아들의 실패와 나약함의 증거로 치부했다. 감히 자신을 거역하고 나간 대가가 고작 저런 비참한 죽음이라니. 그는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의 핏줄이 저렇게 쓰러져 갔다는 사실에 지독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장례도 추모도 없이 그 사실을 묻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의 눈을 보고 민준의 아이들을 만난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투쟁이었다. 그는 다가오는 양육권 재판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한진우가 법정에서 무슨 계략을 꾸미든 상관없었다. 그는 오직 진실을 알아야 했다. 아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는지 알아야 했다. 그것을 알기 전에는 그는 감히 그 아이들을 손녀라 부를 자격도,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는 김민석 비서를 불렀다. 이번에는 회장의 명령이 아니었다. 한 늙은 아비의, 거의 애원에 가까운 부탁이었다. 김 비서, 자네가 가진 모든 인력을 동원해 10년 전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을 찾아줘. 그 여자가 아니라 민준이가 숨을 거둔 곳,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모든 것을, 먼지 한 톨이라도 좋으니 민준이의 마지막 흔적을 나에게 가져다 줘.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김 비서는 이 명령이 한진우 사장의 정보팀과 경쟁하게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지만 회장의 그 공허한 눈을 보고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일신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복지 기록, 병원의 응급실 기록,
민준이 일했던 수십 군데의 아르바이트 급여 대장, 그리고 신지수 씨의 마지막 행적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배미자의 옥탑방과는 다른 재개발 직전의 어느 달동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옥탑방을 찾아냈다. 그곳의 주인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기억하지. 그렇게 예쁘고 착한 부부를 어떻게 잊어. 남자는 몸이 약해 보이는데도 밤낮으로 일했어. 뱃속에 애가 있다면서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김 비서가 민준의 사진을 보여주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어느 날 남자가 쓰러졌어. 며칠을 끙끙 앓더니만 결국 여자가 울면서 나한테 그러더군. 이 상자 하나만 맡아달라고. 할머니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남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 했어. 자기는 이걸 볼 용기가 없는데 버릴 수도 없다고. 언젠가 아이가 크면 전해주고 싶다고. 그러고는 만삭의 몸으로 사라졌지. 그 뒤로 쌍둥이를 더 낳았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김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바로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었다. 그날 밤 새벽 3시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처럼 고요했다. 태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김 비서가 책상 위에 그 낡은 나무 상자를 올려놓고 조용히 물러갔다. 태호는 한참 동안 그것을 열지 못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것을 여는 순간 자신의 남은 삶이 완전히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걸쇠를 풀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낡은 옥탑방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과 지수, 그리고 갓 태어난 하늘이를 안고 있는 민준의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 그 밑에는 말린 들꽃 한 다발, 그리고 밝고 다른 검은색 몰스킨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민준의 일기장이었다. 태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첫 번째 기록, 아버지가 나를 쫓아냈다. 그분의 눈에서 그런 증오를 본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괜찮다. 내겐 지수가 있다. 그녀가 나의 세상이다. 우린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 겨울바람이 벽을 뚫고 들어오지만 지수의 미소 하나면 이 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된다. 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두 번째 기록 지수가 임신을 했다. 딸이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짓기로 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야간 건설 현장. 낮에는 배달. 새벽에는 편의점. 몸은 부서질 것 같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아버지다. 세 번째 기록 가슴이 또 아프다. 어릴 적 알았던 그 숨막히는 통증이다. 아버지의 병. 아니다. 아닐 거야. 나는 아플 시간이 없다. 지수와 하늘이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건 그냥 과로일 뿐이다. 태호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자신이 숨기고 있는 바로 그 병, 유전성 심근병증을 아들에게도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 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다음 장을 넘겼다. 네 번째 기록, 무료 진료소의 의사 표정이 심각했다. 유전성 심근병증. 당장 일을 그만두고 휴식과 수술을 받아야 한단다. 어떻게 지수에게 말할 수 없다. 출산일이 코앞이다. 그녀를 겁먹게 할 순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버틸 수 있다. 5번째 기록. 쌍둥이 초음파에서 심장 소리가 2개 더 들린다고 했다. 바다와 소라. 세상에 딸이 셋이다.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두렵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살아야 한다. 태호는 일기장을 든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휘갈겨 쓴 마지막 기록. 마지막 기록 지수가 잠들었다. 심장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쥐어짜는 듯 아프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겠구나. 지수야. 내 사랑. 미안해. 하늘아. 바다야. 소라야. 아빠가 노력했단다. 사랑한다. 아버지, 만약 언젠가 이걸 보신다면 도대체 왜?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마지막 획은 종이가 찢어질 듯 깊게 패어 있었다. 일기장이 태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100만 배는 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다. 가난 때문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병, 그의 저주였다. 자신이 수십억 원의 돈과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겨우 관리하고 있는 그 치명적인 병을 그의 아들은 차가운 옥탑방에서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맨몸으로 버텨내려 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하늘이의 말이 맞았다. 당신이 우리 아빠 죽게 만들어서 그가 죽였다. 강태호. 그 자신이 자신의 오만함과 잔인함, 그리고 결함 있는 유전자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이다. 으아, 그의 목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공허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의 지옥보다 더 깊은 절망의 포효였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팔로 쓸어버렸다. 램프,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그가 민준과 행복했던 시절에 찍었던 가족사진 액자까지. 모든 것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강태호 회장은 서재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찢어진 일기장 조각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침묵이 한 늙은 왕의 처절한 무너짐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죽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서울 가정법원의 복도는 그날 아침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진우가 의도적으로 흘린 일신그룹 회장에 숨겨진 손녀들이라는 자극적인 가십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고 그들의 질문은 갓 세례를 받은 어린 영혼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창이 되어 날아들었다. 강태호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에 혹은 불과 며칠 전에 일신그룹 총수 강태호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일기장을 읽은 후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수천억 원짜리 맞춤 정장은 그저 늙고 지친 남자의 죄수복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고백하고 싶은 충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아비로서의 마지막 책임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법정안. 가장 앞자리에 한진우가 1신그룹의 법무팀장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태호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연기력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즐기고 있었다. 회장이 노쇠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이 사회와 언론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그의 옆에는 500억이라는 달콤한 독약을 받아 마신 배미자가 한진우가 붙여준 최고급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 공포에 질린 작은 얼굴의 하늘이가 증인석 근처에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배미자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다. 그는 한진우의 충견답 노련하고 잔인했다. 그는 배미자를 죽은 사촌 동생이 남긴 빚과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떠맡은 피해자로 묘사했다. 그리고 곧장 그의 칼날은 죽은 신지수를 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배미자 씨는 고인이 된 신지수 씨가 생전에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는지 증언할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강태호의 주먹이 하얗게 변했다. 배미자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한진우의 변호사가 코치한 대로 처음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작했다. 지수는 착한 아이였지만 남자가 너무 많았어요. 민준 씨가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걔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강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아니야. 민준이는 일기장했었어. 지수가 세상의 전부라고 너희들의 사랑은 진짜였어. 배미자의 변호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증인 신지수 씨의 그런 생활을 볼 때 혹시 아이들의 친자 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진우가 설계한 독침이었다. 배미자는 잠시 망설이는 척 연기하더니 이내 강태호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네, 사실 지수가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특히 쌍둥이 바다랑 소라는 아빠가 누군지 자기도 헷갈린다고, 강민준 씨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법정이 폭발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한진우는 마치 충격받은 듯 이마를 감싸쥐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강태호의 가장 약한 골이 핏줄에 대한 집착을 건드린 것이다. 저 완벽한 거짓말은 강태호를 아이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시킬 것이었다. 거짓말이야. 강태호가 마침내 포효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아들의 목숨과도 같았던 사랑이 저 천박한 입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네, 2년감이 죽은 내 아들과 며느리를 홍진기 변호사가 그를 필사적으로 만류했다. 회장님, 함정입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태호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을 떨었다. 바로 이 순간 법정은 강태호가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노인이라는 한진우의 각본을 완성시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김민석 비서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손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판사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님, 송구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진우의 완벽했던 미소가 처음으로 굳었다. 그는 김민석이 단순한 비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강태호의 가장 날카로운 칼. 불안감이 엄습했다. 김 비서는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본인은 피고인 배미자와 한진우 총괄사장 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이틀 전 서울구치소 특별면회실에서 그들 사이에 오간 대화의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김 비서가 녹음기를 재생했다. 500억. 당신이 감옥에서 나온 뒤 당신은 법정에서 신지수가 아주 문란하고 방탕한 여자였다고 증언하세요. 세 아이 중 적어도 한 명. 강민준의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한진우의 목소리. 그의 매력적이고도 사악한 속삭임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배미자는 아아 비명을 질렀고 기자들은 넋이 나갔다. 한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했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모든 야망, 모든 계획이 이 작은 녹음기 하나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저건 조작이야. 어딜 강태호가 소리쳤다. 경비 당장 저자를 막아 법정 경위들이 문으로 달려가는 한진우를 덮쳤다. 그의 값비싼 수트가 찢어지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엉망이 되었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배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야. 제가 시킨 거야. 난 몰라라며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완벽한 사이다의 순간이었다. 강태호의 법무팀은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잊혀졌던 작은 존재. 하늘이가 있었다. 아이는 배미자의 변호사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쳐나왔다. 아이는 자신이 들은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죽은 엄마가 모두의 앞에서 모욕당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는 경위들에게 붙들려 발악하는 한진우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배미자도 지나쳐 곧장 증인석 앞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판사도 기자들도 아닌 배미자를 향해 온몸으로 소리쳤다. 거짓말쟁이 배미자 이모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아빠도 엄마를 제일 사랑했단 말이야. 법정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아이의 처절한 외침은 그 어떤 변호사의 변론보다 강력하게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하늘아, 괜찮다. 다 끝났다. 그가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며 다가갔다. 그것이 하늘이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아이는 획 돌아섰. 그녀의 표적은 배미자도 한진우도 아니었다. 바로 강태호.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당신도 나빠. 하늘이의 작은 주먹이 태호의 허벅지를 세게 내리쳤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늘이는 고개를 들어 민준의 그 눈으로 자신을 죽인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당신도 똑같아. 아빠가 그렇게 아프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왜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 왜 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태호의 심장이 멈췄다. 일기장의 내용. 그 끔찍한 진실이 아이의 입을 통해 법정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당신은 한 번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무덤에 와본 적 없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할아버지라고 우린 당신 손녀가 아니야. 하늘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그냥 미안해서 이러는 거잖아.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다 가짜야. 이모도 가짜고 당신도 가짜야. 강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다. 아이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다. 그는 승리했다. 한진우는 끝났고 배미자도 끝났다. 그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이의 마지막 외침이 그의 귓가를, 그의 심장을, 그의 영혼을 관통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는 법정 한복판에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 작은 아이의 절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법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민준의 딸, 하늘이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이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진우는 위증교사 및 횡령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배미자는 공갈 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의 일그러진 얼굴을 개걸스럽게 집어삼켰다. 강태호는 법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논쟁의 여지 없이 그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텅 빈 눈은 승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부축하려는 홍진기 변호사의 손을 밀어냈다. 김민석 비서의 보고도, 승리를 축하하는 법무팀의 인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법정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넋나간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세 명의 작은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특히 하늘이, 아이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지막 절규를 뱉어낸 후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깊은 어른조차 감당하기 힘든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호의 가슴이 그 체념의 눈빛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민준에게 저질렀던 가장 끔찍한 죄악을 그 아이에게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권력으로 아이들을 쟁취하려 했고 통제하려 했다. 민준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방식을. 하늘이의 외침은 민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다. 그는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기자들이 그를 향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태호는 아이들 앞에 멈춰섰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 무력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하늘이의 말처럼 가짜가 될 것이 뻔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을, 민준의 분신들을, 지수의 흔적들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몸을 돌려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고 있던 김민석 비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거칠고 쇳소리가 났다. 김 비서, 본가로 가지 않네.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럼 어디로? 태우는 하늘이를, 바다를, 그리고 소라를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다. 아이들, 엄마 아빠, 무덤, 알아봐. 지금 당장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네. 양평의 어느 한적한 산기슭. 그곳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10년 전 민준이 떠났던 그날처럼, 그리고 태호가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하늘이와 바다, 소라는 엄마 아빠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이곳에서조차 자신들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배미자는 그곳에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데려간 적이 없었다. 그저 마을 주민 몇몇이 안쓰럽게 여겨 가끔씩 돌보던 이름조차 없는 작은 봉분 2개가 나란히 서 있을 뿐이었다. 강태호는 검은 우산도 두꺼운 코트도 없이 빗속에 섰다. 흠뻑 젖은 수트가 그의 늙고 마른 몸에 찰싹 달라붙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2개의 작은 봉분 앞에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섰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늘이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 와본 적도 없잖아. 아이의 비난이 빗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리고 그는 일신그룹의 총수 강태호가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도 꼿꼿했던 그가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젖은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김 비서가 놀라 다가오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것은 오롯이 그와 그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이 아이들만의 순간이어야 했다. 그는 2 손으로 흙바닥을 짚었다. 그리고 7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내 아들 민준아. 이 아비가, 이 못난 아비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빗물과 눈물에 뒤엉켜 뭉개졌다. 내 말이 맞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너를 죽였다. 민준아, 이 유전병. 이 저주를 물려준 것도 나고 네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너를 지옥으로 내몬 것도 나다. 내 일기장. 다 읽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아들의 무덤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다. 지수야. 우리 며느리. 이 시아비가 너희의 사랑을 의심했다. 이 시아비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용서하지 마라.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것은 회장의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받을 자격 없는 한 죄인의 처절한 고해성사였다. 하늘이는 그 모습을 심장이 멎은 듯 바라보았다. 저 무섭고 거대했던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지금 자신들의 엄마 아빠 무덤 앞에서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법정에서 보았던 계산된 분노나 권력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날 것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하늘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간 쌓아왔던 분노, 경계심,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작고 가느다란 손으로 흙탕물에 젖어 떨고 있는 강태호의 거대한 손을 꼭 잡았다. 강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눈을 한 아이가 자신과 똑같이 눈물범벅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작은 손으로 그를 붙잡고 있었다. 용서였을까? 아니, 어쩌면 그저 동병상련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와 아들을 잃은 아비의 연결. 그 순간 강태호는 10년 만에, 아니 70평생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맞잡고 비가 그칠 때까지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평창동에 거대했던 저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사용인들의 발소리 대신 복도에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가 가득 찼다. 벽에 걸려 있던 수십억 원짜리 추상화들은 창고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는 바다와 소라가 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일요일 오후, 한때 냉기만 감돌던 거대한 주방. 강태호는 값비싼 실크 가운 대신 밀가루가 잔뜩 묻은 우스꽝스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싸면 옆구리 다 터진다니까요. 하늘이가 회장님이 아닌 할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김밥을 싸고 있었다. 태호는 평생 김밥을 싸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서툰 손에서 나온 김밥은 여지없이 터져버렸고 그의 얼굴에는 밥풀이 잔뜩 묻어 있었다. 푸아하 할아버지 얼굴에 밥풀 소라와 바다가 바닥을 구르며 웃음을 터뜨렸다. 김민석 비서, 지금은 앞치마를 두른 채 계란지단을 붙이고 있었다도 조용히 웃음을 참지 못했다. 태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 역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10년 만에, 아니, 민준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행복이었다. 그는 밥풀을 떼지도 않은 채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3명의 손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창밖, 10년 전 민준이 떠났던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빗소리는 더 이상 공허한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키우는 따뜻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은 민준이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 그리고 그가 10년 전에 흘렸어야 할 너무나도 뒤늦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얼마 후 민준과 지수의 이름으로라는 작은 재단이 설립되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술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강태호 회장은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 이사장직과 할아버지 역할에만 전념했다. 어느 늦은 저녁, 서재, 강태호는 하늘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둑이었다. 한때 그가 민준에게 강요했던 경영 수업의 도구.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할아버지, 거기 두면 제가 다 잡는데요. 하늘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호가 껄껄 웃었다. 이 녀석,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들 옆에서는 바다와 소라가 일신그룹의 중요한 결제 서류 위에 크레용으로 한창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기겁하며 말리려 했지만 태호는 그저 손을 저으며 웃을 뿐이었다. 그의 눈은 하늘이를 향해 있었다. 민준을 닮은 그 눈. 그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체념이 아닌 맑고 총명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 눈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아, 보고 있느냐? 내 아이들이 나를 살려주었단다.